지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 법률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권, 다시 말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삼권 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이 입법부 결정을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텐데요.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런 취지를 무색해할 정도로 너무 빈번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정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언론단체 등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개정노조법과 방송3법이 각각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 3권과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산업 현장과 공영방송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 및 시행을 요구해 왔던 건데요. 하지만 입법 절차의 최종 관문이기도 한 국무회의 의결 단계에서 이들 개정 법률안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부권 카드를 꺼낸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협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개정노조법과 방송 3법이 이러한 거부권 행사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본 겁니다. 특히 개정노조법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국익을 크게 훼손할 우려를 정부 여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축적해 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이고 노동 3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익 수호를 앞세워 개정 법률안의 공포를 정면 거부한 겁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종 사용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이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오늘 30회 방송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에 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첫 곡은 조규찬의 충고 한마디 할까입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든다는 말 하소연을 들었지.
break. But you ain't victim, you're the one that's kicking them. Let me talk, won't tell you what, cause I ream your ass about the way treat you free. Gonna tell you about the Tommy, where it's all about raw weight. That's truck, the polka rhythm, treat the freak till it's quick, your boy. Yeah, she'll be good to you, just you. 그렇게 확인이 필요하니 너는 피해자라는 내 인정이 이제는 누구와 헤어진 건지 착각하기까지 해 이번엔 내 누구야 요즘 너무 힘이 든다는 너 하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모든 게 완벽해야만 넌 만족하니 너에게 이별을 강요당한 이에게도 널 완전치 못했지 요즘 너무 힘이 든다는 널 하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너도 저도 똑같은 얘기 나이 든다는 널 하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너도 저도 똑같은 얘기 나이 든다는 널 하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요즘 너무 힘이 든다는 널 하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오늘은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한 이야기를 오프닝부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오늘 방송 내내 이어지면 안 되겠죠? 일단 제 옆에 계신 분부터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꽉 막힌 속을 확 뚫어드릴 분이죠. 법무법인 원곡의 조영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신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하셨을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이요?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오늘 오프닝에서도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노조법 2조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 따로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에는 법률과 판례에서 말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월담의 노동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점부터 함께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하는 걸까요? 용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 생각해 보면 매년 5월 1일을 누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노동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물론이죠. 일단 근로자라는 용어는 한자를 해석하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 유신 정권에서 경제 개발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자, 근로정신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 것이 현재까지 고착되었는데요. 본래의 의미에 맞게 사용하려면 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합니다. 시키는 대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라는 말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할 겁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여전히 정부나 뭐 보수 언론 또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다 좀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저희 방송 프로그램 제목도 월담의 노동이 이수다잖아요. 또 네. 이제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코너의 제목도 노동 상담소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근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떠올려 보면 이 말보다는 노동 혹은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스스로도 더 익숙해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월담의 노동이 수다가 아니라 만약에 근로 이수다였다면 이건 또 이것대로 되게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무 이상한데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노동자성과 사용자성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이렇게 노동관계법들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 뭐 휴게, 노동시간을 지킬 의무나 뭐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네. 협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호할 의무, 뭐 이런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의무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 영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나 사용자를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법적 권리나 의무와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렇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점을 유념하시고 각각의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노동자성 개념부터 볼까요? 네, 그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법률에서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나름대로 이렇게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해진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은 노동자성이 이제 날이 갈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고용 취업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특수 고용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우리 법원 판례에서도 이들이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수 고용 관계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서비스 산업의 발달, 뭐 정보 기술의 발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추세가 지적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주된 원인은 기업이 이른바 감량 경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영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경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중책적인 노동력 이외에 주변적인 부분은 단기적 유동적 고용 형태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특히 이제 기업이 이른바 이렇게 비노동자화 하는 그 정책적인 채용은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는 주로 일반적인 고용 형태라고 했던 정규직 혹은 상용직 일자리 대신에 특수고용, 뭐 플랫폼, 프리랜서 같은 일자리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로서 지위가 불분명한 그런 고용 형태들, 방금 용현님이 말씀하신 특수고용, 플랫폼,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성,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지위와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성을 따질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에 실은 그 기준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노동자성을 따진다는 건데요. 이게 다시 말해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수입이 많고 적든 간에 뭐 주업인지 부업인지 간에 뭐 계약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길든지 짧든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을 다른 데서 올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요. 공무원, 교사, 의사, 농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고 생산직은 물론이고 사무직, 관리직, 서비스직, 영업직도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게 그쵸. 소위 이게 노동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만을 노동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노동자이고요.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근로제가 제공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실습생이나 수련 의사 또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수련의사 그러니까 뭐 레지던트라고 많이 부르죠. 네.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수련의사도 당연히 노동자죠. 그 회사의 이사 같은 임원도 업무 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역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쉽게 수긍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요건이 있나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라는 대목이에요.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 조직을 뜻하는데요. 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계속 네.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업적인 조직은 사업장이거나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작은 식당, 그런 개인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법인 사업체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 공기업도 당연히 포함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가 없고 사회산업 사업이나 이렇게 종교 사업 같이 비영리 사업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게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만 뜻하는 건 아니군요. 네, 네. 그러면 저처럼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노동자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왜 한숨인가요? 크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아니 이제 제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네. 이제서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네, 네. 자, 아무튼 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을 받으려면 또 다른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뭐 네. 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네, 다음이자 마지막은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의 마지막 구절을 이루는 내용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뭐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라는 부분은 노동자성의 결정에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이 노동자의 개념 요소로서 법률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건입니다. 네, 이 규정을 둘러싸고 학설과 판례 등 이제 노동자를 사용 종속 관계 내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죠, 오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중요한 요소예요. 네. 사용 종속 관계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성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네요. 네, 네. 사용 종속 관계라는 게 결국엔 뭐 사용자의 지배력이라든지 영향력 아래서 일을 하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노동자성 인정 요건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사용 종속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이번에는 법원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네, 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 판단과 관련해서 9개 아니네요. 10개네요. 10개. 10개의 이제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세 번째로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섯 번째,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그리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여덟 번째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네. 아홉 번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요건,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한 가지만 뭐 그 기준에 맞으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그 10가지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노동자로서 지위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일단 다양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네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뭐 참 이게 노동자가 직접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휴가를 쓰려고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면 네. 즉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근로관계 법령들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의 노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아무래도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복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의 노동과 직결되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는 그 자료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노동자성을 다퉈야 하는 특수고용이나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경우를 보면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동을 사용해서 이익을 향유한 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묻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법에서는 정작 통용되지 않으니까 사용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이들이 자꾸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 일방에게 지우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법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라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노동자성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너무 일반적인 그런 판단 요건에 가지고 노동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노동 조건의 실질적인 그리고 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점을 노동계에서는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뭐 우버, 뭐 음식 배달업 노동자들이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런 법률들을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영신님과 함께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영신님이 직접 골라오셨죠? 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 발랄한 멜로디에 신랄한 악담 기사가 일품인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입니다. 언젠가 우리 별이 되어 사라지겠죠. 모두의 맘이 아파올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세상을 만드는 이에겐 아무 일도 아닐 테니까.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는 재미없는 생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그대는 나의 별이 되어 준다 했나요. 나의 긴 하루 책임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두워져도 별은 왜 뜨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말해줄래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도 때문 함부로 빠져들지는 마. 먼저 해본 사람의 말이 자유 없는 재미없는 삶을 살거나 죽을 만큼 괴로울지도 몰라.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는 재미없는 삶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살아간다는 것을 별이 되어 가는 것이라네. 어제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도 때문 함부로 빠져들지는 마. 그러나 나는 결국 말을 듣지 않고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별이 되어 주로 떠나게 될걸. 인생은 금물 인생은 금물 사랑도 금물 사랑도 금물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 함께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노동자성 인정 관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 차례죠.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런 노동자성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타다 드라이버 사례인데요. 용현님은 혹시 타다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당연히 알죠. 택시 아닌가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안산에 살아서 그런가? 타다라는 택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타다라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도대체 그게 뭔가 궁금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타다는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기존 택시 업계에서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해서 기소를 당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법원에서 네. 무죄라고 판결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소개해 주실 사례도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쏘카의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쏘카가 협력업체에 배정한 차량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부당해고 사건을 이제 법적으로 다투려면 일단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지만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일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쏘카라고 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은 쏘카의 협력업체와 맺었지만 그 협력업체는 쏘카의 타다 드라이브를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쏘카라고 봤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 산정 방법을 결정했고 기사들의 복장 등 복무 규칙도 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출퇴근이랑 이제 운행 시간들을 통제했었고 그리고 기사가 지휘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계약 해지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시급제 고정 시급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쏘카와의 사용 종속적 관계 앞에서 말했었죠. 그 네네.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역시나 그 사용 종속적 관계에 있느냐가 쟁점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 뒤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아, 네,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협력업체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독립된 사업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쏘카의 지휘 감독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했었던 내용들을 다 그냥 이건 그냥 플랫폼의 특성이다라고 일축해 버렸고요.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정 시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운행 건수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뭐 과속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 영신님 말씀대로라면 서울행정법원은 그 쏘카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 종속성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었던 그 타다 드라이버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네. 항소심 법원의 판결까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같은 타다 드라이버를 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이제 극적으로 갈렸다는 사실이 좀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걸로 볼 수 없어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은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받을 근거도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방송사 드라마 제작국 외부 제작 요원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 작가, 초등학교 과학실험 조교, 안마시술사, 뭐 애니메이션 체화 작업자, 여러 직종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는데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반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나 뭐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 같은 지입 차주 등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러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개인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타깝게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아요.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이제 4대 보험은 노동자의 징표입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1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도 역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산재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정도만 있는 건가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이들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게 된 점은 좀 개선된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 국내에 특수고용직 업종이 1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은 14개 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보건을 걱정한다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느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또 그들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뭐 위탁이라든지 뭐 도급 이런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반쪽짜리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영신님.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주로 살펴봤잖아요. 네. 혹시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따로 안 살펴봐도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정말 희한하게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성은 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로 보고 그래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는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죠. 아마 학습지 교사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학습지 교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직군인데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노조법에서는 노동자라고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게요. 일단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학습지 교사들은 그 위탁 계약 해지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에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인정했어요. 앞에 타다 드라이버의 사례와는 완전 반대죠. 그러네요. 이번에는 법원이 인정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법원은 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그리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까지 다 고려해 볼 때 그럴 때 이제 학습지 사업의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지 회사의 경제적, 조직적 종속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학습지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또 대법원은 경제적, 조직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 3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실은 저도 좀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일단 현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법, 노동조합법에서는 광범위하게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협소하게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이제 개별적 노동관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돈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네.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해고에 관한 규정도 결국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임금, 돈과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더 좁게 인정되는 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근데 아무튼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이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법원 판결이라는 게 꼭 하나의 결론만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만큼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 않나요? 네,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판례는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판례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근로기준,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참 길고도 어렵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기로 한다든가 뭐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인센티브제로 하자고 한다든가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그런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노동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건데요. 이제 이런 판례는 이제 기존의 판례보다는 좀 더 노동자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과 함께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따라 법적인 개념이나 판례를 소개하는 대목이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난해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청취자 퀴즈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가요? 글쎄요. 쉽지 않은 이야기 주제였던 만큼 그걸 감안해서 퀴즈는 쉽게 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퀴즈 나가니까요. 음료 쿠폰 받으실 기회에 이번에는 제발 누구든지 한 분만 꼭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곡도 영신님의 소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들으실 곡은요. 일본의 기타 듀오 데파페페의 스타트입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예, 바로 문제 나갑니다. 네, 청취자 퀴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 인정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번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3번 임금을 목적으로, 4번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성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고요.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오늘 방송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한 분께 음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월담의 상담소는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신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난 2월 2일 유럽연합의회는 유럽연합 권역 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는 플랫폼 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 지침안을 의결했습니다. 입법 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인데요. 즉,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 같은 입법 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다시 말해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러한 입법 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회의 이 지침안은 유럽연합 권역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불분명한 지위 탓에 일반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험, 단체 협약에 포함될 권리 등에서 배제되어 왔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약 50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가 불분명한 지위로 인해 기본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못한 채 질병보험, 산재, 장기요양, 실업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침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배정되는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정보 접근 불평등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활용 정보 공개 의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의 정체성을 단순 중개자가 아닌 노동을 통제하는 사용자로 보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는 당연히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지 디지털 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 3조 개정 법률안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개정노조법의 공포와 시행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죠.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일하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막아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우리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적도 없었고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한 여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권리를 부정하는 낡은 법과 정치에 맞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내며 움직여야 합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30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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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 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